네, 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네, 추위 속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려서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나요? 네, 오늘 아침 밖에 나오시면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졌다고 느끼실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나 낮고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온화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주 2.5도, 대관령 4.5도, 춘천 5.8도까지 내려가 춥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북부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른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제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 대가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서 1%포인트, 애리조나주에서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앞섰고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더힐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주별로 적게 된 790명, 많게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3.4%포인트로 통계적으로 두 후보는 사실상 경합주에서 동률의 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실수가 미 대선 막판 판세를 뒤흔든 가운데 과연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말실수에 거리를 두면서도 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심판론을 내세우면서도 핵심 정책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실수는 미 대선 막판 판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Latinos i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트럼프 측의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실언으로 기세를 올리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자 해리스 부통령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First of all, he clarified his comments, but let me be clear,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그러나 경합주들을 돌며 지지가 꼭 필요한 흑인 등 유권자들에게 바이든의 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finding that distance, but also appealing to the voters he appeals to. His 2020 coalition had strong suburban voters, strong support from black voters as well. 이때를 놓칠세라 트럼프는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은 채 바이든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They treat our whole country like garbage with open borders, with all of the horrible things they've done to hurt our country, inflation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트럼프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화당 하원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에 반대하자 역풍을 우려해 전기차는
대단하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 인기가 높진 않지만 막판 변수로 떠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예측 불가능한 치열한 접전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앞선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샤이 트럼프에 맞서서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경합주에서 방영된 30초 분량의 TV 광고.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는 이 영상에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로 출연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이외에도 화장실 등의 여성의 독립적 투표를 강조하는 손글씨 메모까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던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잡기에 주력해왔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al views of your partner, you get to choose. You get to use your judgment and cast your vote for yourself and the women in your life.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라틴계와 젊은 흑인 남성의 표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변수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번 현직 대통령을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숨기질 않는다. 샤이 트럼프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 속에 숨어있는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미국은 오늘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임기 2년의 하원 전체 의석과 임기 6년의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1인 34석을 선출하는데요. 네, 어느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의회 권력을 차지할지도 관심인데 상원은 공화당이 또 하원은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첫 관문인 하원, 현재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8석으로 다수당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준 권한이 있는 상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51대 49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대다수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화당 우세주인 웨스트버지니아와 몬태나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가져갈 게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격전지로는 모든 여론조사 업체가 민주당이 현역인 오하이오를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more unaffiliated Ohioans than there are Democratic or Republican voters in Ohio. And what we know from the past is they trend more Republican than Democratic. 미국 전역에서 435명 전원을 2년마다 선출하는 하원은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공화당이 우위를 예상하는 곳도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다면 6년 만에 연방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올해 연방 상하원 선거에선 한국계 정치인들의 도전도 잇따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뉴저지 3선 하원 의원 앤디 김 의원은 연방 상원 진출이 유력해 기대를 모읍니다.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한국계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와 영김, 미셸 박스틸 등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 3인방도 나란히 3선에 도전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승자 독식제로 운영됩니다.
전체 득표에서 한 표 차라도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모두를 싹쓸이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확보 경쟁입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판세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처음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612년 폴란드 점령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러시아 국경일 국민화합의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기념물에 꽃다발을 바칩니다. 푸틴 대통령의 휴일 일정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일정을 이어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궁에서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국경일에 친구를 만났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최 외무상도 화답했습니다. 김정동 분께서 러시아의 대통령 라스미로비치 푸틴 대통령까지 보내시는 정기껏 뜨거운 국제적 인사를 따라 정중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지난주엔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깜짝 회동을 통해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특별히 예우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에 처음으로 보내진 북한군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군이 11,000명이라고 확인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은 북한군 배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It makes us even more focused and determined to make 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fight off the Russians, including the North Koreans. 리터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과도 협력한다는 걸 안다며 이는 나토의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토니 블링컨 장관이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10,000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안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답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말 이후로 2달 반 만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 외교 분야 등의 성과와 또 향후 과제를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성태훈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연금과 의료, 노동, 교육 등 윤 정부의 4대 개혁 성과와 함께 임기 후반기 주요 추진 과제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동맹 강화 등 윤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짚고 미 대선 결과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추진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열흘 뒤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또 다른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다투는 재판도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의 기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사장 안모 씨의 재판도 열립니다. 구속 상태인 안 씨는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신문도 오늘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이어집니다. 박 씨 등은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4,400억 원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의료기관들에 만연한 비급여 진료 다뤄들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남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보톡스는 되고 아토피 진료는 안 되는 곳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네, 강남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간판이 빼곡한 곳이죠. 하지만 피부과 진료 의원 중에 정작 피부질환 진료를 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 중 전문의가 있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의 80%는 피부 질환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톡스 등 주사나 레이저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곳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소아 피부 질환 진료 보는 피부과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성형외과도 풍요 속 빈곤인데요. 강남 성형외과 중에 재건 수술이 가능한 곳은 20%가량에 그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를 진료 거부로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정작 아픈 환자들이 갈 곳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번에 동네를 옆쪽으로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330명을 뽑는 초등 수학학원 입학시험에 1,800명이 몰렸습니다. 떨어지면 편입이라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까지 나오면서 대입 저리 가라 정도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원의 입학시험은 학원의 이름을 따서 황소고시로 불립니다. 시험 접수 날짜에 학원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 학부모는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원의 입학시험을 1년 동안 대비해주는 보조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SNS는 이미 대치동 초등사교육 로드맵까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는 4세고시, 또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7세고시, 그리고 황소고시 등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유치원 가는 나이부터 사교육을 받는 시대가 됐죠. 대치동 사교육 로드맵은 잠실과 분당 등 다른 지역에 퍼집니다. 사교육 시장의 공포 마케팅도 사교육 생태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선행을 시키는 사람과 안 시키는 사람 모두 불안에 떨게 하는 시스템이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쟁적인 한국 사회 자체가 바뀌어야 사교육도 바뀔 거란 진단도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고거래 대상이 된 아파트 입주민 주차권을 다뤘습니다. 옆 단지의 주차권을 당근마켓에서 사고 파는 꼼수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 차량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주차비를 보통 받죠. 그래서 차가 많은 집이 옆 단지 입주민의 주차권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월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하고요. 사는 사람은 주차비를 줄이고 파는 사람은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하는 거죠. 주차권 거래가 끊이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등록 자동차 대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일 겁니다. 인구당 자동차 수로 보면 수도권은 2.26명, 비수도권은 1.73명당 한 대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주차권을 입주민 동의 없이 판매했다간 민사상 책임이 붙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업무방해 소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손목을 당겼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던 선생님이 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경기도 현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교사 A씨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안 했고요. A씨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나머지 학생들과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직후에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손목을 다쳤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은 아이를 다치게 한 게 맞지 않냐며 유도했고 검찰은 신체적 학대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내동댕이는 무죄지만 손목을 잡아 끌어서 다치게 한 건 학대가 맞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요.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로 봤습니다. 이렇게 A씨는 5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A씨 외에도 학생을 가르치다가 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교사들이 많은데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판결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이트를 운영해 벌금형이 확정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첫 돌이 지나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에게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가 결국 삭발에 나섰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을 선택했고 머리까지 깎으며 대책을 호소한 겁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만 골이 깊어져서요. 아이는 그대로 방치가 돼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이거는 국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1년 한부모 가족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른 가족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A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3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한 소송마다 길게는 몇 년씩 걸렸고 어렵게 이행명령을 받아내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근데 그 사이에 20년 동안 애들은 매일 자라잖아요. 그나마 지난달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내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 한 명당 지원 금액이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더 예산이나 입법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면 법원이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 정도에 도달한다면 한부모 가정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양육비 지급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의 난민 캠프에 벼락이 떨어져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저녁 우간다 팔라벡 난민 캠프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던 임시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1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육 6개월을 당겨달라. 그래서 6개월을 당겨보겠다고 저희가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솔직히 미팅을 더 가기가 이제 좀 두렵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또 당겨라 할까봐. with HBO Memories has really made it possible for us to achieve what appears to be super Moore's Law.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영상 보고 오셨지만 SK그룹이 이제 AI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의 일화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기분 좋은 독촉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때마다 이제 젠슨왕 CEO께서 조금 빨리 좀 공급해주고 좀 공급 기간 좀 앞당겨주고 그리고 신제품 나올 때마다 좀 빨리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빨리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의 이면에는 일종의 저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에 어쨌든 간에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SK이다 보니까 지금 SK가 신제품 나오기만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삼성,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하나 더 있는 마이크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렇게 활로를 엔비디아에 뚫지 못한다면 엔비디아는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도 SK 하이닉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기세가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HBM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독보적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독보적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불안한 감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두 개의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에다 지금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상황은 좀 달라질 텐데 올 뭐 한 3분기, 4분기에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일종의 내는 시험을 품질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삼성이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들이 HBM이 생산되면 어디로 가나 보면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엔비디아로 가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을 생산하면 이게 이제 구글이나 AMD, 아마존 같은 데로 가고 조금 저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봤을 때는 당분간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저희 이제 그 HB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D램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저희 고속도로가 한 줄이 있으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위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면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쌓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8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12단 반도체 올해 내로 양산 들어가고 16단은 내년에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만의 지금 플랜이 계속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 플랜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에 엔비디아도 보조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SK가 굉장히 러브콜을 받는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TSMC나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좀 애정 공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K의 AI 컨퍼런스니까 와서 이제 여러 기업들의 CEO들, 특히 AI 관련된 기업의 CEO들이 와서 SK와의 앞으로의 어떤 연대 가능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산업의 특징은 굉장히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 자체도 사실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끼리의 서로 합종 연행에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에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아주 여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고 저희 챗 GPT 쓰고 있는 오픈 AI의 대표도 SK 하이닉스랑 같이 우리가 조금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아니면 TSMC조차도 SK 하이닉스랑 좀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예정이 없었던 5세대 HBM 신제품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어제 주가도 훨훨 날아올랐거든요. 이 주가 상승세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 지난달 15일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한 투자은행에서 미국계 투자은행에서 반도체 겨울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목표 주가를 확 다운시킨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후에 한 열흘도 안 돼서 보고서가 다시 나와서 우리가 틀린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를 이실직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지금 이제 19만 4천 원까지 갔는데 네. 20만 원대로 올리고 있거나 혹은 뭐 30만 원 가까이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은 향후 이 기업의 어떤 업황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계속해서 선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SK는 한 6%대였는데 삼성전자 0.6%대여서 10배 차량이 차이가 났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고대역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렸다는 평가가 전반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여러 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HBM 양산에서 밀리고 좀 다른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AI 반도체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문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혁신이 예.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자구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 파운드리라고 하는 저희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투자를 조금 축소하겠다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 메모리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HBM을 만든다라고 하면 만들 때 사실 자사에다가 파운드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자사에 위탁 생산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삼성에서 지금 하는 얘기 중에 일부는 TSMC에다가 위탁 생산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사의 파운드리를 조금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위탁 생산을 TSMC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삼성은 여러 가지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복잡해 파운드리는 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저희 위탁 생산할 때 생각해 보면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위탁 예. 생산, 설계 모든 걸 다 하는데 다른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에 위탁 생산을 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삼성에다 위탁 생산을 주면 우리의 기술이 삼성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은 모든 반도체, 모든 분야 전 공정을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삼성이 조금 파운드리 부분에 최근에 좀 부진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분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뭐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나름의 SK는 어떤 상승세를 또 더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또 삼성은 지금의 또 고전 양상을 또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들을 준비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프랑스산 소고기가 2000년 이후에 24년 만에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고요? 네,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광우병, 유럽에서 광우병 소고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저희가 다시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 심의가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 EU 국가 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서 이제 소고기가 수입이 다시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고기 측면에서 보면 EU 최고의 소고기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한 13만 농가가 있고 젖소가 뭐 한 700만 마리, 유구가 1000만 마리.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낙농업, 특히 이 소고기와 관련된 낙농업을 많이 하는 국가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이 들어오긴 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0.1%, 0.2%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산 소고기, 그러니까 수입산 소고기의 점유율이 전체 소고기 시장의 60%고요. 예. 그 중에 한 90% 정도는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다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을 주로 사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해보니 또 그런데 국내 시장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와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수입이 통과된 것이 있고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는 소고기를 많이 생산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수입 시장을 수출 시장을 찾는 일환에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프랑스 대사가 이것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도 갖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을 또 하나의 뭐 수출 시장의 활로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프랑스산 혹은 EU산 소고기가 얼마나 이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단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냉장육을 들여오려면 비행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냉동육 같은 경우를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가격 경쟁력이 호주산 같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훨씬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도 사실은 소고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뭐 아내가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키면 주로 가서 마블링 많은 소고기를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블링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다른 호주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좀 적은 소고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프랑스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뭐 우리 한우 농가나 우리 농가도 또 이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한우 농가들이 조금 여러 가지 사료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채산성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한우 농가 숫자 자체도 좀 최근 들어서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 산업과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품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정책적인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까는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산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굉장히 뭐 인기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상품의 다양한 가격 이런 것들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정치권에서 금투세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서 양도소득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현행은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증권 거래세로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투세가 들어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그러니까 인별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고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제 일정한 20에서 25%의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저희가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실 같은 경우는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올해 내가 손실이 나고 내년에 벌었을 때, 그럼 올해는 금투세 유예 못 받, 그러니까 면제 못 받고 내년에 이익이 났을 때만 투자세를 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5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과 폐지가 어쨌든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들의 각각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은 가장 크게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그 자금의 해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폐지할 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투세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주식하고 부동산 사이에 이게 과세가 형평성이 그럼 있는 거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고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율이 약간 더 높은 세금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폐지 주장 의견이고요.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분은 아무래도 금투세를 내시는 분들은 조금 그 큰 손들이 많으니까 부자 과세라는 부분하고 금투세를 매겼을 때 세수가 좀 늘 수 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했을 때도 이익을 보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걸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만, 홍콩, 중국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공평한 과세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뜨거운 공방을 뚫고 민주당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 기대에 또 우리 주식시장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죠. 네, 어제 보니까 그 2% 가까이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은 뭐 3.4% 정도 올랐는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근 들어 주식시장 약세인 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질의 문제들이 있는데 금투세라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이 체질이 그러면 한순간에 다 개선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FOMC 등등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혼조세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는 약간씩 빠지긴 했는데요.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운명의 하루 전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 어떤 식의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구간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를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과 치르는 원정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에 복귀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에 복귀하고 아직 부상에서 덜 회복한 황희찬은 제외됐습니다. 또 10월 A매치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친 스토크시티 배준호가 대표팀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전 국가대표 이을용의 아들인 포항 수비수 이태석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민호가 첫 정규 음반을 발매하며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어제 오후 각종 음악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타이틀곡 콜백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민호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음반을 준비하며 최씨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장르에도 도전했다며 새로운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이상 크게 낮고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이 예년보다 온화했던 탓에 더 춥게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추위와 더불어서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얼어서 무척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6도, 춘천 5.3도, 파주는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오락가락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이른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세트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